느티마을은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동네였다. 집들은 낮고 다정했고 골목마다 늙은 감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신장로 끝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칠이 벗겨진 나무 의자 3개와 누렇게 변색된 시간표 하나가 전부인 작은 정류장이었지만 50년 가까이 그 자리를 지켜온 만큼 마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어린아이들은 그 의자에 앉아 처음 도시로 떠나는 날을 기다렸고 늙은 부모들은 그 의자에 앉아 자식들이 돌아오는 버스를 기다렸다. 정류장 바로 맞은편에는 작은 사진관이 있었다. 간판에는 은하사진관이라는 글씨가 빛바랜 채로 남아 있었고 그 사진관의 주인 노인호는 78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었다. 셔터를 올리는 소리는 마을의 아침을 깨우는 신호와도 같았다. 옆집 두부가게 주인도 건너편 철물점 주인도 그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느끼곤 했다. 인호는 평생을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찍어왔다. 졸업식 사진, 결혼식 사진, 돌사진, 그리고 영정사진까지. 마을 사람들의 인생이 그의 작은 암시를 거쳐갔다. 요즘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다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시대였으니까. 그래도 인호는 가게를 닫지 않았다. 문을 열어두면 누군가는 찾아온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낸 지도 10년이 넘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살았고 1년에 명절 2번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 인호에게 사진관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날도 인호는 평소처럼 진열장의 먼지를 닦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정류장이 보였다. 오후 5시 40분. 버스가 막 떠난 직후였다. 그런데 빈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다. 인호는 처음 보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이 마을은 작아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도 코트를 입은 사람은 버스가 와도 타지 않았다. 다음 버스가 와도 그 다음 버스가 와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정류장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인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늙으면 갈 곳 없이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법이라고 자기 자신을 보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 가게 안 손님이 없을 때면 인호 역시 종종 빈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인호가 가게 문을 닫으러 나섰을 때 정류장의 의자는 비어 있었다. 코트를 입은 사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인호는 별일 아니라 여기며 셔터를 내렸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확히 오후 5시 40분이었다. 인호는 손목시계를 보며 그 정확함에 묘한 기분을 느꼈다.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드문 일이었지만 단 한 번도 1분 이상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드문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점점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정류장 옆 분식집을 운영하는 강 여사는 그 노인을 보고 인사를 건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했다. 우체국에 다니는 박 씨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는데 눈앞에서 그 사람이 흐릿해지더니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다들 웃어넘겼다. 그러나 비슷한 목격담이 쌓이면서 마을에는 서서히 불편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평생 큰 사건 하나 없던 조용한 마을에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은 좀처럼 드문 일이었다. 인호는 그런 소문들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관 주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는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풍경을 보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습관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 인호는 빗자루를 든 채 슬그머니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다.
코트를 입은 노인은 여느 때처럼 의자 맨 끝에 앉아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옷차림이 예사롭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이 입는 외투가 아니었다. 깃이 좁고 단추가 큰, 적어도 수십 년은 됨직한 옛 스타일의 코트였다. 신발도 마찬가지였다. 낡은 검정 구두였는데 흙 한 점 묻지 않은 채 깨끗했다. 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인호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노인의 눈빛은 흐릿하면서도 깊었다. 마치 오랜 세월 한 가지 생각만을 품고 살아온 사람의 눈빛 같았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호가 다시 무언가 물으려는 순간 정류장 안으로 들어오는 버스의 엔진 소리가 들렸다. 인호가 잠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사이 다시 의자를 보았을 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인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차올랐다. 인호의 손녀 노지은은 대학에서 방송 영상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의 사진관에 머물고 있던 지은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짧은 영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일에 익숙한 지은에게 정체불명의 노인 이야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처럼 보였다. 지은은 도시에서 작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다. 구독자는 많지 않았지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화제작을 올리면 단숨에 유명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런 지은의 눈에 느티마을의 유령 소문은 놓칠 수 없는 기회처럼 비쳤다. 저녁상을 치우던 인호에게 지은이 휴대폰을 들이밀며 다가왔다. 화면에는 마을 주민들이 올린 글들이 잔뜩 떠 있었다. 다들 한마디씩 보태고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찍힌 사진이나 영상은 하나도 없었다. 할아버지, 그 정류장 할아버지, 진짜 귀신이래요? 지은이 묻자 인호는 손사래를 쳤다. 쓸데없는 소리. 사람이 좀 이상하게 앉아있다고 다 귀신이면 세상에 귀신 아닌 사람이 없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인호 역시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그 노인의 옆모습이 어딘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그러나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기억의 끝자락 같은 느낌이었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내일은 자신이 직접 정류장을 찾아가 보겠노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밤 인호는 암실 한쪽에 쌓아둔 낡은 필름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찍어온 마을의 모든 순간들이 그 통 안에 잠들어 있었다. 결혼식 날 활짝 웃던 신부들, 첫 등교를 앞두고 잔뜩 긴장한 아이들, 그리고 이제는 대부분 세상을 떠난 얼굴들. 인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가장 오래된 필름통이 먼지를 닦아냈다. 통에는 빛바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 그해 겨울의 날짜였다. 인호는 그 필름통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리면서도 끝내 열어보지 못했다. 마치 통 안에 봉인해 둔 것이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어떤 기억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정류장에서 만난 노인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사람을 찾고 있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박힌 작은 가시처럼 따끔거렸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인호는 결국 통을 다시 선반 위에 올려두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저 통을 열어야 할 날이 온다는 것을. 그것이 내일일지 다음 주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류장에 나타난 그 손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도 평온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류장은 어둠 속에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하나가 깜박이며 빈 의자를 비추고 있었다. 인호는 그 빈 의자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이름 하나가 마치 안개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얼굴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는 아직 며칠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은 일찌감치 정류장 근처 골목에 자리를 잡았다. 휴대폰을 삼각대에 고정하고 화단 뒤에 몸을 숨긴 채 정류장을 향해 렌즈를 겨누었다. 햇볕은 따뜻했지만 지은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젯밤부터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목격담을 하나하나 메모해 두었고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며 나름의 가설도 세워두었다. 5시 30분이 넘어가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오후 5시 40분, 빈 의자에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나타났다. 지은은 숨을 죽이며 촬영 버튼을 눌렀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흔들렸지만 노인의 옆모습은 분명하게 찍혔다. 마른 몸, 굽은 등,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는 흐릿한 눈빛까지. 화단 뒤에 숨어 숨소리조차 죄어가며 지은은 렌즈를 통해 그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지은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에 골목 끝으로 발을 옮겼다. 그 순간 노인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모양이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지은은 화면을 확대해 그 입술의 움직임을 몇 번이고 다시 돌려보았다. 그 순간 휴대폰 화면 속에서 노인의 모습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형체가 흐려지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속에서는 묘한 흥분이 차올랐다. 이 정도 영상이면 분명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은은 영상을 편집해 자신의 채널에 올렸다. 제목은 50년 동안 같은 자리에 나타나는 유령 승객, 실제 촬영이었다. 영상 말미에는 입술이 움직이는 장면을 느린 속도로 반복 재생해 붙여 넣었다. 그것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한층 더 자극했다. 자막도 빨간 글씨로 강렬하게 넣고 배경음악도 긴장감 넘치는 곡으로 골라 붙였다. 영상은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마을 단위를 넘어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는 휴대폰을 보며 묘한 흥분과 함께 약간의 불안도 느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조회수가 수만을 넘어섰고 점심이 지날 무렵에는 인근 지역 커뮤니티마다 그 영상이 공유되고 있었다. 댓글창에는 온갖 추측이 쏟아졌다. 어떤 이는 하늘 풀지 못한 원혼이라 했고 어떤 이는 정교하게 짜인 마케팅이라며 의심했다.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평소라면 인적이 드물던 느티마을 정류장 주변에 낯선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서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정류장 주변을 서성였다. 누군가는 의자에 직접 앉아보기도 했고 누군가는 큰 소리로 노인을 불러보기도 했다. 좁은 골목길에는 처음 보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고 평소 한산하던 마을 어귀가 마치 장이 열린 것처럼 어수선해졌다. 정류장은 더 이상 조용한 동네 풍경이 아니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강 여사가 인호의 사진관으로 달려왔다. 인호 씨,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가게 앞이 사람들로 꽉 막혀서 장사를 못하겠어요. 인호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류장 주변은 마치 작은 축제라도 열린 듯 북적였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휴대폰을 들이대고 누군가는 의자에 소금을 뿌려두기도 했다.
어떤 이는 무속인을 자처하며 정류장 앞에서 알 수 없는 손짓을 해 보였다. 그러나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어디에도 어제 본 그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5시 40분이 지나도 6시가 지나도 의자는 비어 있었다. 마치 그 존재가 사람들의 소란을 피해 숨어버린 것 같았다. 이장이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다. 누군가는 정류장을 임시로 폐쇄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오히려 이 기회에 마을을 알려서 손님을 끌어모으자고 했다.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평소 조용하던 마을 회관이 그날만큼은 시장처럼 시끄러웠다. 그 와중에 몇몇 젊은 외지인들은 밤늦도록 정류장 주변을 떠나지 않고 술을 마시며 떠들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빈 병과 쓰레기가 의자 주변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평생 그 자리를 정성스레 쓸고 닦아온 인호의 눈에는 그 모습이 유난히 아프게 다가왔다. 지은아. 인호가 손녀를 불렀다. 지은은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할아버지. 내가 그 영상을 올렸느냐? 지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분이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다. 사람이든 아니든 무언가 절실한 사연을 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그런 걸 함부로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되는 법이야. 하지만 할아버지, 사람들이 진짜로 관심을 가지잖아요. 어쩌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중에 뭔가 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은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 인호는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다. 소란스러움이 커질수록 정작 중요한 진실은 더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은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쉬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날 밤, 인호는 다시 암실로 들어가 그 낡은 필름통을 꺼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끝으로 먼지를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통의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작게 말린 필름 조각들과 함께 빛바랜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인호 자신의 글씨로 적힌 메모였다. 강석현 기사님 가족 사진. 12월 마지막 운행 전날. 그 이름을 본 순간 인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이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떠올리지 않으려 애써온 이름이었다. 인호는 메모지를 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낯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인호의 귀에는 그 모든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50년 전 그 겨울, 인호는 막 사진관을 물려받은 젊은 사장이었다. 마을버스 기사였던 강석현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인호의 사진관을 찾아왔다. 아내와 어린 딸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다. 석현은 무뚝뚝했지만 가족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얼굴에 부드러운 웃음이 번지던 사람이었다. 인호는 그 웃음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석현의 아내 오순정은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남편의 옷매무새를 매만져주며 잔소리를 했지만 그 잔소리 속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어린 딸 미라는 사진기 앞에서 늘 부끄러워했고 그럴 때마다 석현은 딸을 무릎에 앉히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해 12월 석현이 아내 순정과 어린 딸 미라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사진관을 찾아왔던 날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은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석현은 평소보다 들떠 보였다. 다음 해봄에 작은 식당을 열기로 했다며 사진을 가족 모두가 함께 보고 웃을 수 있는 것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인호는 그 부탁대로 정성껏 셔터를 눌렀다.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이 인호가 기억하는 석현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날 밤 늦게 석현은 평소처럼 마지막 운행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폭설이 내린 산길 어딘가에서 버스만 발견되었을 뿐 석현의 행방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경찰도 마을 사람들도 한동안 산을 뒤졌지만 아무런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석현의 이름은 점점 사라져갔다. 그러나 인호는 알고 있었다. 사라진 것은 이름뿐이지. 그날의 기억은 누구의 마음속에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찍은 사진이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자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인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인호는 메모지를 가만히 가슴에 품었다. 정류장에 나타나는 그 손님이 혹시 그날 사라진 석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한 확신처럼 다가왔다. 창밖의 소라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인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종류의 다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그리고 그 진실을 함부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인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또렷했다. 어젯밤 메모지에서 본 이름 하나가 밤새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강석현. 50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그 이름이 이제는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낡은 트렁크 하나를 꺼내 들고 면사무소로 향했다. 그 안에는 50년 가까이 보관해온 사진관의 옛 장부와 당시 신문을 스크랩해 둔 자료들이 들어 있었다. 트렁크는 무거웠지만 인호의 발걸음은 오히려 평소보다 빨랐다. 면사무소 민원실에는 젊은 직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인호가 찾아온 사정을 설명하자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강석현이라는 분이요? 그렇게 오래된 기록은 저희도 찾기 쉽지 않은데 게다가 요즘 정류장 일 때문에 다들 어수선해서요. 그래도 한번 찾아봐 주시게. 중요한 일이야. 늙은이가 헛걸음하게 하지 말고. 인호의 단호한 말투에 직원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로 향했다. 한참을 뒤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직원이 먼지가 켜켜이 쌓인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신고서에는 짧고 무미건조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폭설로 인한 도로 통제, 마지막 운행 노선, 그리고 끝내 발견되지 않은 한 사람의 이름. 행정 서류 특유의 건조한 문체였지만 인호의 눈에는 그 한 줄 한 줄이 칼날처럼 박혀왔다. 서류 한쪽에는 당시 동료 기사들의 진술도 첨부되어 있었다. 그중 한 줄이 인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강 기사는 그날 밤 도로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는 목격담이 있음. 이후 행적 불명. 인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석현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차를 세웠던 것이다. 평소 그의 성격을 알던 인호에게는 그것이 전혀 놀랍지 않은 사실이었다. 오히려 너무도 그다운 행동이라 가슴이 더 아릿하게 저려왔다. 행정 서류 한 장 속에 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그렇게 짧고 건조하게 요약되어 있다는 것이 새삼 서글프게 느껴졌다. 면사무소를 나선 인호는 곧장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 시절을 함께 겪었던 몇 안 되는 노인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다. 정자나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그곳은 평생 마을을 떠나본 적 없는 노인들이 매일같이 모여 지나간 세월을 나누는 자리였다. 인호는 조심스럽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다들 손사래를 쳤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것이었다. 한 노인은 괜한 일을 다시 들춘다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인호가 끈질기게 묻자
결국 가장 나이가 많은 노인 한 명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날 밤에 다리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었지. 아이 울음소리 같은 거였다고 했어. 근데 그게 진짜인지 헛소리인지는 아무도 몰랐어. 다들 눈보라 때문에 헛것을 들었다고 여겼으니까. 그 시절엔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깊이 알아볼 여유도 없었고. 아이 울음소리요? 그게 어디서 들렸다고 합니까? 그래, 다리 아래 냇가 쪽에서 들렸다고 했지. 그 시절엔 그쪽에 작은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메워져서 길이 됐어. 거기 살던 집 아이가 한밤중에 혼자 마시를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다음 날 보니 그 아이는 멀쩡히 떨어진 자기 집 마당에서 무사히 발견됐다고 하더군. 누가 데려다 놨는지는 아무도 몰랐어. 옆에 앉아있던 다른 노인도 한마디를 보탰다. 맞아. 그 집 아이 말이지. 그 댁 어른이 두고두고 이상하다고 했었어. 분명 멀리서 발견됐는데 옷에 흙 한 점 묻지 않고 멀쩍한 곳에 가만히 눕혀져 있었다고. 누군가 안고 와서 조심스레 내려놓은 모양새였다고 했지. 그땐 다들 도깨비가 그랬나 싱숭생숭한 소리만 했지. 누구도 깊이 캐묻질 않았어. 인호는 그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 아이를 구해서 데려다 놓은 것이 석현이었다면 그는 분명 그 일을 마치고 다시 버스로 돌아오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인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폭설이 내리던 밤, 도로에서 발견된 노인, 다리 아래에서 들렸다는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다음 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간 아이. 석현은 분명 그날 밤 누군가를 구하려 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변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평생 누군가를 돕는 일에 망설임이 없던 그였기에 인호는 그 추측이 점점 더 확신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인호는 정자나무 아래를 떠나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진실의 끝자락을 잡은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가져올 무게가 두렵기도 했다. 50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이제 와서 끄집어내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메워진 길 위에 잠시 멈춰서서 한때 다리가 있었을 그 자리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발밑의 아스팔트 아래 어딘가에 50년 전의 흔적이 여전히 묻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관으로 돌아오는 길, 정류장 앞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누군가는 드론을 띄워 정류장 주변을 촬영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즉석에서 길거리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인호는 그 광경을 보며 걸음을 멈췄다. 의자에는 아무도 없었다. 5시 40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노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마치 사람들의 소란을 피해 어딘가로 숨어버린 듯했다. 인호는 그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곧 이름을 찾아주겠다고. 그날 저녁, 인호는 지은을 불러 앉혔다. 손에 든 서류철을 책상 위에 펼쳐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내가 찍은 그 영상 말이다. 혹시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 입술이 움직였다고 했지.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 지은은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놀라며 노트북을 꺼냈다. 영상을 몇 배속으로 늦춰 재생하며 입술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아 화질을 보정하는 프로그램까지 동원했다. 한참을 들여다본 끝에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사람 이름 같아요. 2글자씩 끊어지는데 순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인호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정류장에 나타나는 그 손님은 50년 전 사라진 강석현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아내 오순정이었다.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 석현과 순정, 그리고 어린 미라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지은은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흑백 사진 속 세 사람의 표정이 너무도 평화로워서 그 뒤에 그토록 슬픈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할머니는 오순정이라는 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아직 살아 계실까요? 인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순정이 아직 이 세상에 있을지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만약 순정이 아직 살아있다면 석현의 영혼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인호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내일부터 찾아봐야겠다. 미라라는 딸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테고 그 딸을 찾으면 어머니 소식도 알 수 있겠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영상의 조회수나 화제성 따위는 머릿속에 없었다.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건 사연이라는 것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창밖 정류장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전혀 다른 무게의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도록 두 사람은 그렇게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 내일부터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종이에 적어 내려갔다. 이튿날부터 인호는 미라의 행방을 찾는 일에 몰두했다. 50년 전 주소를 들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지만 그 사이 행정구역이 몇 번이나 바뀌어 단서를 잡기가 쉽지 않았다. 담당 직원은 옛 집원을 현재 주소로 변환해 주었지만 그 자리에는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강 씨 가족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지은은 인터넷을 활용해 옛 졸업생 명단이나 동창회 게시판 같은 곳을 뒤지기 시작했다. 미라가 다녔을 법한 또래의 초등학교 졸업 사진첩을 검색하고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지역 카페와 향후의 게시판에도 글을 남겼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살폈다. 인호의 늙은 눈은 작은 글씨를 오래 들여다보기 힘들어 자주 눈을 비벼야 했지만 그는 한 번도 포기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침내 실마리를 찾은 것은 인호가 우연히 떠올린 한 가지 기억 덕분이었다. 석현의 가족이 마지막으로 사진관을 찾았던 날 순정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친정이 이웃읍에 있다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갈 거라고 지나가듯 했던 말이었다. 인호는 그 기억 하나를 붙잡고 이웃읍의 오래된 성당과 교회들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나이 든 신자들의 이름이 적힌 옛 교적까지 일일이 확인해 줄 만큼 친절한 곳은 많지 않았지만 인호는 굴하지 않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작은 교회의 나이 든 사무장이 인호의 설명을 듣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오순정 권사님 말씀이시군요.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시지만 따님이신 강미라 씨는 가끔 안부 전화를 주십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인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다. 순정이 살아 있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고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사무장을 통해 어렵게 미라의 연락처를 받아낸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 강미라 씨 되십니까?
저는 느티마을에서 사진관을 하는 노인호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아버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낯선 사람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미라는 경계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듯 잠깐의 숨소리가 더 가빠지는 것이 전해졌다. 미라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아버지, 강석현 씨를 아세요? 네, 50년 전 따님 사진을 찍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라 씨가 아주 어렸을 때였지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 느티마을 정류장에 이상한 일이 있어서 그 일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호는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다. 매일 같은 시간 정류장에 나타나는 노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존재가 다름 아닌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추측까지. 전화기 너머에서 미라의 숨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게 정말입니까? 아버지가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머니를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다. 미라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먼저 들려왔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어릴 때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평생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재혼도 안 하시고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저 하나만 보고 사셨죠. 가끔은 아버지가 미웠어요. 무책임하게 사라져서 어머니를 그렇게 고생시켰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누군가를 구하려다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인호는 그 마음을 헤아리며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전화기를 쥔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다. 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몇 년 전부터 기억이 자꾸 흐려지셔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면 많이 힘들어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예시를 자극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고요. 죄송하지만 만남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호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상처를 낯선 사람의 전화 한 통으로 함부로 들춰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너무 서둘렀던 것은 아닐지 잠시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는 미라에게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인호는 사진관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진실을 찾았다는 기쁨과 그 진실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무게가 동시에 그를 짓눌렀다. 사진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 속에서 또렁또렁하게 울리고 있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만약 미라 씨가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심을 전하는 것뿐이야. 억지로 만남을 만들 수는 없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시간이 필요한 법이거든. 인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늙은 손가락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옆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소 무뚝뚝하던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의 사연에 마음을 쏟는 모습은 낯설면서도 뭉클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 일이잖아요. 인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평생 사진을 찍으며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는 거다. 석현 씨가 마지막으로 사진관에 와서 찍은 그 사진 속 웃음. 나는 그걸 평생 잊지 못했어. 그런 사람이 5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마음을 외면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느냐.
인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류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 빈 의자 위에는 어느새 옅은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인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석현이 5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견뎌온 기다림의 무게를 가만히 헤아려 보았다.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50년 동안 반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인호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었다. 다만 그 시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뜻밖에도 미라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결심이 섞여 있었다. 인호는 휴대폰 화면에 뜬 낯익은 번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노인호 선생님,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고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요. 미라는 그 말을 전하며 자신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평생 어머니가 그렇게 무방비하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인호는 가슴이 먹먹해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미라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어머니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어머니 본인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부탁이 있어요. 조용히 사람들 모르게 만나뵐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그 시끄러운 소문 속에 어머니를 세우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소란도 없이 조용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인호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50년의 세월을 건너 두 사람의 마음이 마침내 서로에게 다가서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정류장 앞에 몰려든 사람들의 소란을 어떻게 가라앉히고 어떻게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부터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라는 것을 그는 창밖으로 정류장을 내려다보며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의논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만남을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다. 정류장 앞은 여전히 외지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마을 회관 앞에는 방송국 차량까지 등장했다. 누군가 지은의 영상을 본 지역 방송사 기자가 취재를 나온 것이었다. 카메라를 맨 기자와 작가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댔고 평소 조용했던 마을 골목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다. 기자는 인호의 사진관까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인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자는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인호는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장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정을 설명했다. 정류장에 나타나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연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인호가 면사무소에서 받아온 서류와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짚으며 사진을 들여다보았고 몇몇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강 여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이장도 거들었다. 마을 차원에서 외지인들 출입을 좀 정리해야겠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 저녁 시간대만이라도 정류장 주변을 통제하는 게 좋겠어요. 회관 안은 한동안 시끌벅적했다. 몇몇 젊은 주민들은 오히려 이 사연을 제대로 알려서 마을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나이 든 어른들은 고개를 저었다. 평생 한 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온 한 노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사람이 살다 죽는 일에
구경꾼을 들이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온 정이라는 게 있다면 이럴 때 조용히 지켜주는 게 맞는 거야. 그 한마디에 회관 안의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진짜 사연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한 가족의 재회를 돕기로 한 것이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류장 주변에 임시 안내판을 세워 야간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문구를 붙였고 젊은 사람들 몇몇은 돌아가며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며 소란을 피우는 외지인들을 정중히 돌려보냈다. 이장은 손수 안내판 문구를 다듬으며 너무 딱딱하지 않게 정중한 어조로 써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동시에 그 누구도 진짜 사연을 인터넷에 퍼뜨리지 않기로 약속했다. 지은 역시 자신의 채널에 더 이상 후속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처음 화제성에 들떴던 마음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작은 마을 공동체 특유의 끈끈함이 오랜만에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모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인호는 순정과의 만남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단순히 정류장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풀릴 일은 아니었다. 석현의 존재가 매일 같은 시간에만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정확히 오후 5시 40분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했다. 또한 순정의 건강 상태도 신경 써야 했다. 미라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최근 부쩍 기력이 약해졌고 인지 능력도 날에 따라 기복이 심하다고 했다. 인호는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미룰 수도 없었다. 인호는 미라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누며 세심하게 계획을 세웠다. 무리한 이동으로 순정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까운 거리는 차로 이동하고 도착 후에는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혹시라도 만남이 순정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될 경우를 대비해 요양원 담당 의사와도 미리 상담을 받기로 했다. 요양원을 찾아간 날, 인호는 미라와 함께 작은 상담실에 앉아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의사는 순정의 차트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권사님은 단기 기억이 자주 흐려지시지만 오래전 일에 대한 기억은 오히려 또렷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최근의 일은 잊어버리시는데 수십 년 전 일은 마치 어제 일처럼 말씀하시곤 하죠.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아버지를 만나는 게 어머니께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사님처럼 오래된 그리움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그리움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강하게 원하신다면 적절한 보호 아래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의사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사님의 상태를 고려하면 감정적으로 격한 자극은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강하게 원하시는 일을 무작정 막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만남의 시간을 짧게 그리고 누군가 곁에서 계속 지켜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그 말을 들으며 인호는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연약한 삶을 건드리는 일이기도 했다. 그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일이 정말로 두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오래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일인지. 상담실을 나서며 미라가 인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솔직히 저도 두려워요. 어머니가 그토록 오래 묻어두셨던 마음을 이제 와서 마주하시는 게 혹시 더 큰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미라는 복도를 걸으며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다.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라 씨, 저는 50년 동안 그 정류장 의자를 매일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함을 외면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라도 마주하게 해드리는 것이 두 분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인호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놓고 석현과 순정의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두 사람이 처음 사진관을 찾아왔던 날부터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그날까지 사진 속 시간은 멈춰 있었지만 그 사진을 찍어준 자신은 50년을 더 살아왔다. 인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이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평생 사람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기록해 온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그 행복을 다시 한번 완성시켜 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때문이라는 것을 사진첩을 넘기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50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이제야 그것을 풀어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이 동시에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인호는 자신의 지난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았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을 때 그는 한동안 사진관 문도 열지 못했다. 셔터를 누르는 손이 떨려서 다른 사람의 행복한 순간을 차마 담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다시 가게 문을 열면서 인호는 깨달았다. 누군가의 행복을 기록하는 일이야말로 자신이 견뎌온 슬픔을 위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석현과 순정의 사연 앞에서 인호는 오랜만에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5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반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인호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었다. 다만 그 시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지은도 그 곁에서 묵묵히 사진들을 정리하며 할아버지를 도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도 처음의 호기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대신 진심으로 두 사람의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지은은 사진 한 장을 들어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이 사진 속 두 분 표정 좀 보세요.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다, 지은아. 가장 행복한 순간 바로 다음에 가장 슬픈 일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거란다. 그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어서. 지은은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류장의 가로등이 깜박이며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빈 의자 위로 곧 다가올 만남의 순간이 조용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듯했다. 만남의 날이 정해졌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저녁 시간, 사람이 가장 적은 평일을 골랐다. 미라는 그 전날 어머니를 모시고 직접 차를 운전해 느티마을로 향했다. 인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해 그날만큼은 정류장 근처에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도록 조용히 자리를 비워달라고 당부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약속을 지켰다. 평소라면 북적이던 정류장 주변이 그날만큼은 텅 비어 있었다. 강 여사는 분식집 문까지 일찍 닫았고 이장은 동네 청년 며칠 시켜 큰 길 어귀에서 외지 차량을 조용히 다른 길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마을 전체가 한마음으로 한 가족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지켜주기로 한 것이었다. 순정을 태운 차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인호는 사진관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50년 전 찍었던 그 가족 사진을 한 장 들고 있었다. 행여나 손에서 떨어뜨릴까. 그는 사진을 가슴 쪽으로 꼭 붙여쥐고 있었다. 차 문이 열리고 미라의 부축을 받으며 한 노부인이 천천히 내렸다. 백발의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순정은 사진 속 젊은 모습과는 다르지만 어딘가 닮은 잔잔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가느다란 손목에 걸린 낡은 손수건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미라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어머니가 결혼할 때 받은 손수건으로 평생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는 물건이라고 했다. 인호는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50년 전 사진관 의자에 앉아 환하게 웃던 그 여인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노인호라고 합니다. 인호는 허리를 굽혀 깊이 인사를 올렸다. 평생 사진관 손님을 맞아온 그 정중한 몸짓이 오늘만큼은 유난히 떨리고 있었다. 순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인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묘한 또렷함도 함께 있었다. 마치 깊은 안개 속에서도 한 가지만은 분명히 붙들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사진관, 그 사진관 주인이시군요. 우리 가족 사진을 찍어주셨던. 인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순정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최근의 일은 자주 잊어버린다던 그녀가 반세기도 더 지난 그날의 기억만큼은 어제 일처럼 또렷이 붙들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오늘은 정류장까지 모시고 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순정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미라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세 사람은 천천히 정류장으로 향했다. 걸음은 느렸다. 순정의 다리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고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미라가 부축했다. 정류장이 가까워질수록 순정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인호는 혹시라도 그녀가 너무 힘들어하면 즉시 멈추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가는 길 내내 순정은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눈빛만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5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의자는 비어 있었다. 순정은 그 빈 의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낡은 나무 의자의 결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50년 전의 기억이 손끝을 통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 알 수 없는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여기였어요. 그날 밤에도 제가 여기서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막차가 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저는 여기 앉아서 계속 기다렸어요. 순정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속에 담긴 기억만큼은 더없이 또렷했다. 미라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라며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엄마,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말하면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 그날 새벽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다가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사람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했으니까. 인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50년 전 그날 밤, 순정 역시 이 자리에서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셈이었다. 다만 한 사람은 시간이 멈춘 채로, 한 사람은 시간과 함께 늙어가며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호는 더 이상 이 일이 단순한 괴담 취재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순정은 손수건을 꼭 쥔 채 의자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다. 마치 50년 전에 그 밤으로 돌아가 막차를 기다리던 그 순간을 다시 살아내고 있는 듯했다. 그 사람은 항상 막차를 몰고 이 길을 지나갔어요. 늦은 밤이라도 제가 여기 나와 있으면 꼭 손을 흔들어 줬지요. 그날도 저는 여기서 그 손짓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평생 처음 듣는 어머니의 옛 이야기였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차올랐다. 시계가 5시 40분을 가리켰다. 모두의 시선이 정류장 한쪽으로 향했다. 인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지은도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류장 위로 내려앉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다. 순정의 얼굴에 실망과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오늘은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순정은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50년을 기다렸는데 몇 분 더 못 기다리겠어요. 인호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일까? 혹시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서 석현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인호는 조용히 미라에게 다가가 작게 속삭였다. 혹시 저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호와 지은을 사진관 쪽으로 이끌었다. 세 사람은 멀찍이 떨어진 사진관 처마 밑에서 홀로 의자에 앉은 순정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체구의 노부인이 빈 의자 옆에 나란히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50년 전 그날 밤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6시가 지나고 7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미라는 어머니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몇 번이나 그쪽으로 가려 했지만 인호가 조용히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정류장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조금만 더 두십시오. 권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까지요.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50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온 그 존재처럼 지금 순정 역시 자신의 방식으로 그 사랑을 다시 증명하고 있는 셈이었다. 결국 7시가 넘어서야 순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어깨는 처져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미라가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엄마, 많이 힘드셨죠? 오늘은 그냥 아니다. 순정이 딸의 말을 가만히 끊었다. 오늘은 못 만났지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됐다. 그거면 충분하다. 순정의 그 말에 지켜보던 모두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인호는 차로 돌아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지 못했다. 분명 석현은 매일 같은 시각,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그 자리에 나타났었다. 그런데 정작 순정이 찾아온 오늘, 그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인호는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인호는 다시 암실로 들어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마지막 필름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암실 한쪽 구석, 가장 오래된 필름통 안에는 아직 인화하지 않은 필름 조각 하나가 남아 있었다. 인호는 그것이 50년 전 그날 마지막으로 셔터를 눌렀던 필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동안 차마 인화할 용기가 나지 않아 미루고 미뤄두었던 필름이었다. 어쩌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전날 밤 정류장에서의 일이 인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토록 정확하게 단 한 번의 어긋남도 없이 나타나던 존재가
정작 아내가 찾아온 그날만큼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었다. 인호는 그 답이 이 필름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확대기에 필름을 걸었다. 디지털 시대가 되었어도 그는 옛 방식의 인화 도구들을 버리지 않고 보관해왔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약품을 풀고 인화지를 현상에게 담갔다. 약품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약품 냄새가 암실에 퍼지고 붉은 조명 아래에 천천히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만큼은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인호의 손끝이 가장 젊었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처음 드러난 것은 익숙한 장면이었다. 그해 12월 마지막으로 사진관을 찾아왔던 석현과 순정 그리고 어린 미라의 모습. 세 사람은 여전히 그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인호는 그 사진을 손에 든 채 한참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세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가 마치 어제 찍은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러나 필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호는 그날 가족 사진을 찍은 후에도 몇 장을 더 찍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석현이 직접 부탁한 것이었다. 자신이 일하는 모습도 한 장 남겨달라고 했었다. 다음 장면이 서서히 드러났다. 석현이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옆자리에는 놀랍게도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함께 앉아 있었다. 아이는 운전석 핸들에 손을 얹은 채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석현은 그 모습이 귀여운 듯 활짝 웃고 있었다. 인호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미라가 아니었다. 전혀 다른 아이였다. 머릿속에서 5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의 조각이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인호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손끝으로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지듯 쓸어보았다. 그러다 문득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그날 석현이 사진관을 나서며 했던 말이었다. 평소에는 말이 없던 그가 그날만큼은 유난히 들뜬 목소리로 인호를 붙잡고 이야기했었다. 오늘 마지막 운행 끝나고 옆 동네 사는 우리 막내 처남댁 딸을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 집 아이가 저를 무척 따라서요. 사진 한 장 남기고 싶어서 부탁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만 들었던 그 한마디가 이제 와서 이토록 무거운 의미를 지니고 있을 줄은 인호도 미처 몰랐다. 처남댁의 딸. 인호는 그 말을 떠올리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다리 아래에서 들렸다던 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다음 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던 그 아이. 어쩌면 그 아이가 바로 사진 속의 이 아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호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미라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을 보여주었다. 미라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이 아이. 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시던 사촌 언니예요. 어머니의 외삼촌의 딸이라고 어릴 때 아버지 버스를 자주 얻어 탔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 계실 거예요. 이름이 한정혜였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곧바로 한정혜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 미라가 어머니의 옛 수첩에서 오래전 주소를 하나 찾아냈고 몇 차례의 전화 끝에 마침내 그녀와 연결이 닿았다. 이른이 넘은 한정혜는 처음에는 낯선 전화에 의아해했지만 인호가 사진 이야기를 꺼내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끄집어냈다. 그날 밤을 어떻게 잊겠어요. 제가 형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갑자기 폭설이 심해져서 차가 미끄러졌어요. 형부가 저를 업고 눈길을 걸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다리 근처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발견하셨어요. 형부는 저를 먼저 다리 건너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그 할머니를 구하러 다시 돌아가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계속 울었어요. 그게 제가 본 형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인호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려왔다. 마침내 그날 밤의 전체 그림이 맞춰지고 있었다. 석현은 처남댁에 딸을 안전하게 데려다 놓은 뒤 길에 쓰러진 또 다른 노인을 구하기 위해 돌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선행을 마친 뒤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무사히 구조되셨다고 들었어요. 근처 마을에 사시던 분이었는데 그날 밤길을 잃고 헤매다 쓰러지셨던 거였대요. 그런데 정작 형부를 구해주신 그 할머니조차 형부가 자신을 구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끝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그분도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인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50년 전 그 밤, 석현은 두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잃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두 번의 선행을 베풀고 사라진 것이었다. 인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석현이 매일 정류장에 나타나 누군가를 찾고 있던 것은 단순히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날 밤 못다한 약속,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그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인호는 사진관 불을 끄지 않은 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50년 전 그 겨울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눈이 펑펑 쏟아지는 산길, 한 사람이 등에 아이를 업고 걷는 모습, 그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뒷모습까지. 인호는 인화한 사진들을 책상 위에 가만히 늘어놓았다. 가족 사진, 그리고 한정혜를 옆에 태운 운전석 사진.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 석현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한눈에 들어오는 듯했다. 평범한 버스 기사로 살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큰 사랑과 헌신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흑백 사진 속 그 묻어난 표정 뒤에 이토록 깊은 이야기가 감춰져 있었을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인호는 문득 생각했다. 어제 정류장에 석현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혹시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진짜 진실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다. 다음 날, 인호는 지은과 함께 그 사실을 어떻게 전할지 의논했다. 두 사람은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마주 앉아 있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혹시 그분이 기다리는 게 단순히 만남이 아니라 자신이 그날 밤 두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아주는 거 아닐까요? 5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채로 남겨진 게 그분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인호는 손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존재와 행동이 아무 의미 없이 잊혀지는 것일지도 몰랐다. 석현은 누군가를 구했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50년을 보냈다. 어쩌면 그것이 그의 영혼이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지켜온 진짜 이유였을 것이다. 인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아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석현이 그날 밤 베푼 선행의 증거와 함께 모든 진실을 들고 정류장을 찾아가기로 했다. 가족 사진과 한정혜를 태운 사진, 그리고 면사무소에서 받은 서류까지 그 모든 것이 석현에게 전하는 50년 늦은 감사와 인정의 마음이었다. 인호는 그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으며 마치 50년 전 그날의 약속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된 듯한 책임감을 느꼈다. 인호는 다시 미라에게 연락해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했다. 새로 알게 된 한정혜의 이야기,
그리고 석현이 그날 밤 두 사람을 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는 진실까지. 전화기 너머로 미라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 느껴졌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니. 미라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다. 평생 무책임한 사람이라고만 여겨왔던 아버지가 실은 누구보다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속 오래된 원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미라 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한정의 어르신을 한번 모시고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과 함께 그날 밤의 진실을 모두 모아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정혜 역시 그 소식을 듣고 흔쾌히 동행을 약속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평생 마음에 묻어두었던 빚을 갚을 기회라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전화로 약속을 잡으면서도 한정혜는 몇 번이나 목소리가 잠겨 말을 잇지 못하곤 했다. 그녀는 약속한 날보다 하루 먼저 도착해 가까운 숙소에서 마음을 가다듬었다고 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더 조심스럽게 준비되었다. 인호는 이번에는 시간대를 조금 바꿔보기로 했다. 혹시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인 것이 문제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에는 순정과 미라 그리고 한정의 세 사람만 정류장에 가까이 다가가고 인호와 지은은 사진관 안에서 멀리 지켜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부탁해.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도록 했다. 강 여사는 분식집 문을 미리 닫아주었고 이장은 직접 큰 길에 나가 외지 차량을 다른 길로 안내했다. 마을 전체가 다시 한번 조용한 협력의 손길을 보탰다. 약속한 날 오후 인호는 사진관 창가에 서서 정류장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손에는 인화한 두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혹시라도 이번에도 석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인호는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되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믿고 있었다. 진실이 닿는 순간 50년의 기다림도 비로소 멈출 것이라고. 약속한 날 세 사람은 정류장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늦가을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와 의자 위로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렸다. 순정은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고 한정혜는 그 옆에서 조용히 옛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다. 미라는 가운데 앉아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잡았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그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50년 전 그날 밤을 더듬고 있을 뿐이었다. 멀리 사진관 안에서 지켜보던 인호는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다. 5시 20분, 30분. 시간이 더디게 흘렀다. 지혜는 할아버지의 옆에 서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 정류장의 풍경이 마치 한 폭의 빛바랜 그림처럼 고요하게 펼쳐져 있었다. 골목 어귀의 가로수 잎사귀가 바람에 작게 흔들렸고 그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묘한 정적이 사진관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인호는 그 정적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까지 들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인호는 손에 쥔 두 장의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만약 오늘도 석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저 사진들을 들고 정류장으로 나가 큰 소리로 외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일이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평생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옆에서 지켜보고 기록해온 사람으로서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사진사라는 직업이 그러했다. 정작 그 순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것.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 떨려요. 나도 그렇구나.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두 사람은 다시 입을 다물고 창밖을 응시했다. 정류장에 앉은 세 사람의 등이 조금씩 굽어 보였다.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진 채 50년의 시간을 건너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5시 40분이 가까워지자 한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고 또렷했다. 형부, 저 정혜예요. 그날 밤 형부가 저를 업고 눈길을 걸어주셨던 거.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폭설 속에서 형부 등에 엎여있던 그 따뜻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했어요. 형부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아서 손주들도 다 잘 자랐고요. 그런데 정작 형부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형부.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끝났다. 순정도 그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미라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저 미라예요. 어머니가 평생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식당 일을 하시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은 안 하셨지만 저는 가끔 아버지가 미웠어요. 왜 우리를 두고 사라졌을까? 왜 책임을 지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는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를 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신 거였어요.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게요. 정말로요. 순정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들어 올렸다. 결혼식 날 받았던 그 손수건이었다. 50년의 세월 동안 색이 바랬지만 한 귀퉁이에 새겨진 두 사람의 이름만은 여전히 선명했다. 여보, 나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찾던 나 여기 왔어요. 그날 밤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간 거 평생 후회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혼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구하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기다리느라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순간 정류장 한쪽 끝에서 희미한 빛이 조용히 일렁이기 시작했다. 사진관 안에서 지켜보던 인호와 지은은 숨을 멈췄다. 빛은 서서히 사람의 형상으로 변해갔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석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의자 옆에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세 사람 중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한 것은 한정혜였다. 그녀는 숨을 들이켜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형부의 모습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날 밤 그대로였다. 눈을 맞으며 환하게 웃던 그 다정한 얼굴 그대로. 한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미라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했다.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평생 사진으로만 보아온 낯설고도 그리운 얼굴이 살아 움직이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미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선 것은 순정이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은 손을 가늘게 떨며 한 걸음 한 걸음 석현을 향해 다가갔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좁혀지지 않았던 그 거리가 이제 마침내 줄어들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확고했다. 석현 역시 그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흐릿했던 그의 눈빛이 순정을 알아보는 순간 또렷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50년 동안 흐려져 있던 그 눈빛이 마치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정류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마주 보고 섰다. 50년의 시간이
그 짧은 순간 속에 모두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사진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지은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흐느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마침내 마주 선 부부의 모습을 고요히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조차 두 사람을 위해 잠시 멈춰선 듯했다. 석현은 순정이 앞에 멈춰섰다. 그의 모습은 또렷했지만 어딘가 빛이 스며드는 듯한 투명함을 지니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몸을 통과해 옅은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마을의 저녁 공기는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던 풀벌레 소리마저 그 순간만큼은 멈춘 듯했다. 순정은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향해 뻗었다.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그녀는 차마 더 다가가지 못하고 멈췄다. 50년을 그리워했던 얼굴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거리가 영원처럼 멀게도 느껴졌다. 지켜보던 미라와 한정에도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정류장 위로 부는 저녁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부드럽게 흔들고 있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그 짧은 정적 안에 가만히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여보, 석현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지 못했던 목소리가 마침내 흘러나왔다. 순정아, 많이 늦었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지. 그 한마디에 순정의 다리가 풀렸다. 미라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석현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다리 근처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봤어.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런 사람을 두고 가지 못하는 거. 정혜를 먼저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다시 돌아갔어.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발을 헛디뎠어. 눈 속에 숨어있던 빙판을 못 봤던 거야. 순정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왜 그런 걸 이제야 말해줘요. 나는 평생 당신이 그냥 사라진 줄 알았어요. 혹시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서 떠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못 이룬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순정의 목소리는 50년 묵은 서름을 한꺼번에 토해내듯 떨렸다. 미안해.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것도 다 내 잘못이야. 그날 밤 약속을 못 지킨 것도 막차 끝나고 데리러 가겠다고 했잖아. 그 약속을 못 지켰어. 당신이 그 추운 정류장에서 밤새 나를 기다렸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 그걸 알고도 진작 찾아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석현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이 묻어났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다시 들어 순정을 바라보았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던 그 눈빛이 이제야 비로소 안도와 미안함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이 자리에서만 깨어날 수 있었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처음엔 당신을 만나면 모든 게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려워졌어. 혹시 당신이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봐, 혹은 이미 나를 완전히 잊었을까봐. 그래서 차마 마을을 벗어나 당신을 직접 찾아갈 용기를 내지 못했어. 그냥 이 자리에서 언젠가 당신이 와줄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어. 미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서며 말했다. 아버지, 저 미라예요. 저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다니는 걸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학교 행사 때마다 아버지 자리가 비어 있는 게 그렇게 서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석현은 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 깊은 그리움이 스쳤다. 미라야, 많이 컸구나. 이렇게 어른이 된 모습을 보니 믿기지가 않는다. 아빠가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너 어릴 때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것도 못 지켰지. 그래도 엄마가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구나.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미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한정에도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저예요. 그날 형부가 저를 구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형부 등에 엎여서 봤던 그 눈 내리던 밤하늘을 저는 지금도 가끔 떠올려요. 그날 형부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형부가 꼭 안전하게 데려다 주겠다고. 그 약속 다 지켜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한정에는 말을 잇는 동안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멈춰야 했다. 70평생 가슴에 담아두었던 한마디를 마침내 직접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석현은 처남댁을 향해 부드럽게 웃었다. 정혜야,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게 내가 그날 밤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위로가 된다. 순정은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을 천천히 내밀었다. 여보, 이거 기억나요? 우리 결혼할 때 받은 손수건이에요. 평생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녀는 손수건을 펼쳐 보이며 색이 바랜 그 자수를 손끝으로 가만히 짚어 보였다. 석현은 손수건을 바라보며 눈빛이 흔들렸다. 기억나. 당신이 직접 가장자리에 우리 이름 새겨 넣었잖아. 그때 당신 손끝에 바늘에 찔린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도 기억나. 그 손수건 여태 가지고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애틋함이 묻어났다. 평생 이것만 보면서 버텼어요. 당신이 어디선가 이걸 보고 나를 찾아올 것 같아서요. 석현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50년의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오해,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이해가 그 침묵 속에 모두 녹아들고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인호는 그 정적이 마치 두 사람만의 시간을 완성시켜주는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짧은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50년의 그리움을 모두 채우고도 남을 만큼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윽고 석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순정아, 이제 나는 떠나야 할 것 같아. 그동안 당신이 나를 잊지 못할까봐, 혹은 내가 당신을 못 찾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알았어. 당신도, 미라도, 정혜도 모두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그거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더 이상 이 자리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 여보, 가지 말아요.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순정의 목소리가 애처롭게 흔들렸다. 석현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순정아, 나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도 이제는 나를 기다리지 말고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줘. 미라랑, 미라의 가족들이랑, 손주들이랑 함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나는 늘 당신 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석현의 모습이 서서히 빛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윤곽이 점점 희미해지면서도 마지막까지 시선만은 순정을 향하고 있었다. 순정은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여보. 편히 가요.
빛은 천천히 하늘로 흩어져 사라졌다. 정류장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잠시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늦가을 바람이 정류장 옆인 화단 자리를 스치고 지나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번 들렸다가 다시 조용해졌다. 순정은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함이 깃든 얼굴이었다. 사진관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인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지은도 그 뒤를 따랐다. 새 모녀와 한정혜에게 다가간 인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라가 그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평생 진실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인호는 고개를 들어 정류장의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50년 동안 그 의자를 매일 지켜봐왔던 자신의 모습이 그제야 비로소 어떤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느티마을 정류장에는 더 이상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외지에서 찾아오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걸음을 끊었다. 정류장은 다시 예전의 조용한 풍경으로 돌아갔다. 칠이 벗겨진 나무 의자 3개와 누렇게 변색된 시간표 하나, 그리고 그 위로 내려앉는 평범한 오후의 햇살까지. 한때 그토록 소란스러웠던 그 작은 정류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마을의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마을 사람들도 차츰 평소의 생활로 돌아갔다. 강 여사의 분식집에는 다시 동네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이장은 마을 회관 앞에서 평소처럼 농사 이야기를 나누었다. 계절이 바뀌고 농사철이 돌아오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한 박자로 흘러갔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 겨울과 봄 사이 겪었던 특별한 사연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누구도 입 밖으로 자세히 꺼내지는 않았지만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늦추고 그 빈 의자를 바라보곤 했다. 순정은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느티마을을 찾아왔다. 미라가 직접 차를 운전해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 올 때마다 인호의 사진관에 들러 차 한 잔을 나누곤 했다. 순정의 기억은 여전히 기복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석현과의 마지막 만남에 대한 기억만큼은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올 때마다 매화나무에 물을 주고 표지석을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다가 돌아갔다. 의사는 그것이 매우 드물고도 신비로운 경우라고 했지만 인호는 그저 두 사람의 사랑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지은은 그 일을 겪고 난 뒤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자극적인 소재로 조회수를 좇는 영상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마을 어르신들의 잊혀진 사연들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처음 정류장 영상을 올렸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반성이 오히려 그녀에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찾게 해준 셈이었다. 지은은 종종 할아버지의 사진관 한쪽에 앉아 옛 사진들을 디지털로 정리하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하나씩 글로 남겼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올렸다. 처음 올렸던 그 자극적인 영상을 모두 내리고 대신 짧은 글 하나를 남겼다. 유령의 정체나 구체적인 사연은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했다. 어떤 기다림은 50년이 걸려도 끝내 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누군가의 조용한 사랑이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지은은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댓글창에는 더 이상 호기심, 어린 추측들이 달리지 않았다. 대신 비슷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잔잔한 위로의 글들이 하나둘 쌓여갔다. 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정류장 옆에 작은 표지석 하나를 세우기로 했다.
떠들썩한 기념비가 아니라 손바닥만 한 크기의 조용한 돌이었다. 그 위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이 새겨졌다. 누군가를 위해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마음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새기지 않았다. 인호는 그것이 석현이 원했을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평생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선행을 베풀었던 그 마음처럼 표지석 역시 화려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표지석을 세우는 날 다 함께 모여 작은 떡과 막걸리를 나누었다. 누군가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까닭도 모른 채 그 분위기에 함께 들떠 있었다. 평생 한 곳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말없는 위로의 시간이었다. 표지석을 세우던 날 순정도 함께했다. 그녀는 표지석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가져온 작은 화분 하나를 그 옆에 심었다. 매화나무였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정류장 한편에서 그녀는 무릎을 굽혀 직접 흙을 다졌다. 미라가 몇 번이나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순정은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자기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털어내며 그녀는 오랫동안 그 작은 나무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매화를 좋아했어요. 첫눈이 내릴 때면, 봄이 오면 매화나무를 심자고 노래를 부르듯 말했거든요. 끝내 그 약속은 못 지켰는데 이제라도 지켜주고 싶어서요. 순정은 흙을 다지는 손길이 느렸지만 정성스러웠다. 미라가 곁에서 어머니를 도왔고 한정에도 멀리서 찾아와 함께 흙을 덮어주었다. 인호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50년 전 환하게 웃던 세 가족의 사진과 오늘 매화나무를 심는 노부인의 사진. 두 장의 사진은 같은 자리에서 찍혔지만 전혀 다른 시간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사랑만큼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미라는 그 후로 종종 어머니를 모시고 느티마을을 찾아오는 것을 자신의 작은 사명처럼 여기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의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다. 평범한 버스 기사였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손주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의 할아버지는 영웅이었네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미라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원망의 자리에 이제는 자랑스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미라는 빛바랜 흑백 사진을 꺼내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그날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세월이 흘러 매화나무는 정류장 한쪽에서 무성하게 자라났다.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꽃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그 나무 아래서 처음 도시로 떠나는 날을 기다렸고 늙은 부모들은 그 나무 아래서 자식들이 돌아오는 버스를 기다렸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 나무는 50년 전 한 사람이 끝내 지키지 못했던 작은 약속을 조용히 대신 지켜나가고 있었다. 인호는 그 봄날 매화나무 아래 앉아 오래전 먼저 떠난 아내를 떠올렸다. 자신 역시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석현과 순정의 이야기를 지켜보면서 인호는 그리움이라는 것이 꼭 슬픔으로만 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충분히 전해지고 충분히 받아들여진 그리움은 오히려 남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었다. 인호는 자신의 아내에게도 비록 늦었지만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말들을 가만히 되새겼다. 평생 무뚝뚝하게만 살아왔던 그였지만 그날만큼은 매화나무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보고 싶을 때마다 누군가의 행복한 순간을 한 장 더 찍어요. 그게 내 방식의 그리움이에요.
마을 사람들 역시 그의 봄을 오래도록 기억했다. 누군가는 그 사연을 통해 자신이 평생 풀지 못한 가족과의 오해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멀리 떨어져 사는 자식에게 오랜만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한 사람의 묵묵한 사랑이 알지 못하는 사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작은 파문을 남기고 있었다. 지은은 그해 여름,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로 돌아가는 대신 느티마을에 남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의 사진관을 이어받아 마을의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기로 한 것이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크게 반대했지만 지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매화나무 아래에서 정류장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카메라에 담았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사람,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인호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아침 사진관 셔터를 올렸다. 그리고 매화나무 아래 빈 의자를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행복이 비록 늦게 전해지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봄바람이 매화 꽃잎을 흩날리며 정류장 위로 지나갔다. 그 자리에는 이제 평화로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5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완성된 한 사람의 사랑이 조용히 깃들어 있었다.